여러분, 혹시 우리가 눈뜨고 당한 거대한 사기극 알고 있었나요? 한때 우리 사회의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청년들의 목을 조르는 덫으로 변질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월가의 투자자들과 거대 자본은 이미 이 균열을 알아채고 조용히 발을 빼고 있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덫에 걸려들었죠. 니킨, 제가 그 숨겨진 진실을 샅샅이 파헤쳐 왔으니 딱 1분만 집중해봐요. 2020년대 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용광로 같았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닥을 모르고 내려갔고 주택 가격은 마치 로켓처럼 하늘로 치솟았죠. 강남 아파트는 물론 변두리 신축 빌라까지 가격표만 달면 팔리는 미친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이 광란의 파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정부는 이 폭주하는 열차에 기름까지 부어줬습니다. 은행들은 앞다퉈 전세 대출을 쏟아냈고 전세는 월세 부담 없이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꿈의 투자처로 포장됐죠. 하지만 이 번영의 환상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거대한 파티가 결국 처참한 숙취를 남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인간의 탐욕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어둠의 그림자, 전세 사기 세력입니다. 그들이 노린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어둠 속에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번듯해 보이지만 시세를 가늠할 기준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었죠. 두 번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세 제도의 허점.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끌어다 쓰면서도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마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다단계 대출처럼 말이죠. 이 구조는 간단합니다. 한 채에 2억짜리 빌라를 가진 집주인이 1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놓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자기 돈 2천만 원만 보태 2억짜리 빌라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1억 8천만 원으로 또 다른 빌라를 사서 같은 방식으로 전세를 놓는 거죠. 심지어 전세 보증금 자체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이른바 깡통 전세도 가능했습니다. 집주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십 채, 수백 채의 집을 소유하는 빌라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그림 같았지만 이건 마치 껍질만 남은 거대한 풍선과 같았어요. 풍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껍질을 터뜨릴 단 하나의 바늘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 바늘은 바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2022년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고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풍선의 껍질이 터지기 시작한 건 집값이 떨어지니 집주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니, 애초에 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돈은 또 다른 깡통 전세를 사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었죠. 초기에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었네. 어쩌다 한두 집이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신축 빌라 단지, 인천 미추홀구의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 그리고 대전과 부산의 원룸 오피스텔 밀집 지역까지 보이지 않던 균열은 삽시간에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싱크홀로 번져나갔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만 약 3만 7천 명을 넘어섰고 그중 76% 이상이 산맛 40대 미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세는 더 이상 희망의 사다리가 아닌 삶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절망의 구렁텅이였죠.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에 대한 권리 관계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한 집에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 모든 세입자가 한정된 낙찰 금액을 두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마치 먹을 것 없는 접시를 수십 명이 달려들어 뺏으려는 싸움과 같죠. 누가 먼저 돈을 받았는지, 누가 법적으로 더 유리한지에 따라 누군가는 보증금의 대부분을 건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단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교묘한 사기 유형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탁 사기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미 신탁회사의 소유인데 집주인이 임대인 행세를 한 겁니다.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무단 점유자로 취급받아 특별법의 보호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특별법을 만들고 나섰지만 초기 대책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가까웠습니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피해 주택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피해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집을 낙찰받거나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해주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언뜻 들으면 좋은 대책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에 참여해서 보증금보다 비싼 값에 자기 집을 낙찰받거나 아니면 LH가 사들인 집에서 보증금은 포기하고 월세 내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거권은 확보해 줄 테니 보증금 손실은 알아서 감당하라는 거나 다름없었죠. 당시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전체 피해자의 3%나 구제될까 말까 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절규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는 탄식과 분노가 들끓었죠. 보이지 않는 균열에서 시작된 이 파국은 그렇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며 거대한 재앙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거리의 절규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거세졌죠? 2023년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잠시나마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단 하나,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시 일어설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민 손은 차가웠고 그들의 기대를 배신했죠. 특별법의 핵심이라던 우선 매수권은 대다수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전세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보다 비싼 가격에 자기 집을 경매로 낙찰받으라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야 하는 잔혹한 선택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을 잃고 다시 대출을 받아 경매에 참여해야 하는 이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해주겠다는 방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증금을 포기하는 대신 월세를 내고 살라는 조건은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주거권은 보장해 줄 테니 돈은 잊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는 사기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거권 보장으로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다시 월세를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대책 앞에서 피해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더욱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무단 점유자로 분류되어 특별법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맡긴 상태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계약서 한 장을 믿고 들어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주거지가 불법 점유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이 법정에서 싸우는 것 말고는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는커녕 법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내쳐지는 현실에 그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이처럼 무력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단순히 정책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 사태는 단순한 몇몇 악덕업자의 농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세 사기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보이지 않는 공모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비극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몫을 챙기고 사라져없죠. 그 공모의 첫 번째 고리는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이들은 사기꾼들과 결탁하여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소위 무자본 갭 투자를 부추기며 전세 보증금조차 집을 살 수 있다고 청년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중개 수수료 외에 사기꾼 집주인에게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습니다. 한 피해자는 공인중개사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과 한통속이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과 신뢰감 주는 태도 뒤에는 순진한 세입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이빨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공모자는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일반화되면서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전세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사기 세력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손잡고 실제 시장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뻥튀기 감정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은 이런 조작에 특히 취약했죠. 높은 감정가는 은행의 전세 대출을 더 쉽게, 더 많이 받게 했고 결국 그 대출금이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됐습니다. 감정평가라는 전문성이 오히려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한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사기극의 바탕에는 허술한 금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낮아지자 전세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정부 보증을 등에 업은 전세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고 수익성 좋은 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신용도나 보증금 상환 능력보다는 주택 감정가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기 세력은 이 허점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뻥튀기 감정가를 들고 가면 은행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출을 실행했고 수많은 청년의 보증금이 그렇게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방조자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공모의 사슬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에게 전세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던 그 보금자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절망의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한 청년은 유서에 내 전 재산이 사라졌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적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정부가 나를 2번 죽였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던져진 잔혹한 경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법의 심판은 너무도 느리고 무기력했습니다. 수많은 소송이 이어졌고 경매 절차는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보다 형식적인 절차와 법리에 얽매이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집주인이 사기꾼임이 명백한데도 임대인의 재산은 이미 빼돌려진 지 오래고 남은 것은 빚더미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정을 오가며 자신들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멈춰버렸고 미래는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전세 사기 사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신뢰의 위기이자 정의의 상실이었습니다. 사기로 인해 좌절하고 분노한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 시스템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정직하게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난 채 그들은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공동체의 건강한 유대감을 끊어내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균열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이 비극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사슬의 마지막 고리를 파헤치고 전세 제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모자들의 사슬, 즉 탐욕에 눈먼 부동산 중개업자들, 거짓된 감정평가를 만들어낸 감정평가사들, 그리고 허술한 대출 심사로 사기를 방조한 금융기관들은 분명 이 거대한 비극을 만들어낸 주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행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묵직한 마지막 공모자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그 자체였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뒤늦은 특별법은 이미 골마 터진 상처에 반창고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격이었습니다. 수많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랜 시간 전세제도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외면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거액의 돈이 개인 간의 계약에만 의존한 채 투명한 정보 공개나 강력한 안전장치 없이 거래되는 상황을 방치했죠. 특히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시세가 불분명한 주택에 대한 감독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런 허술한 제도적 틈새는 사기꾼들에게는 황금빛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껏 판을 벌이며 청년들의 꿈을 짓밟았죠. 이러한 제도의 취약점은 특히 무자본 갭 투자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집을 담보로 한 전세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이 투기 방식은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의 광풍과 맞물려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기꾼들은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만들어내 단 한 푼의 자기 자본도 없이 수십 채, 수백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기상천외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집주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착복한 뒤 잠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전세 계약의 투명성이 극도로 낮고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길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 사기는 단순히 몇몇 악랄한 사기꾼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시장의 과열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정부의 무능력한 규제와 방치, 그리고 전세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수백만 원, 수억 원에 얻어 돈을 잃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내 집 마련의 꿈, 성실하게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믿음, 그리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상식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몇 년씩 이어졌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웃과 친구,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피해 사실을 숨기며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린 채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절망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전세 제도는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일까요? 한때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 주었던 이 독특한 제도가 이제는 탐욕과 투기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되짚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주거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전세 제도의 미래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월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증금 위반안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거죠. 또 다른 이들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신축 빌라의 감정가, 산정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어떤 해법을 찾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입니다. 이번 전세 사기 사태는 우리에게 냉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의적인 세력에 맞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이 정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된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만큼이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책임,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과오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광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늘 허무함과 차가운 시장의 심판만이 남기 마련이죠. 탐욕이 만들어낸 거품이 터지자 한때 황금빛 기회로 여겨지던 빌라 건물들은 순식간에 텅 빈 유령 건물로 변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금매 딱지들은 이제 경매 딱지로 바뀌어 붙었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거나 간판을 내린 채 썰렁한 빈 사무실로 남겨졌습니다. 번잡했던 거리는 거짓된 희망의 속삭임 대신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수많은 젊은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죠. 은행의 압류 통지서가 문 앞에 붙고 이사 갈 곳 없는 이들이 망연자실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들. 그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시스템과 무지한 대중의 욕망이 한데 엉켜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의 참혹한 단면이었습니다. 한평생 모은 돈을 혹은 빚까지 내어 마련한 전세보증금이라는 종잣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산산조각 났고 사회를 향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시장이란 언제나 냉혹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심판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빌라왕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기꾼들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투기의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수십만 세입자들의 보증금이라는 거대한 부채와 사회 전체에 드리워진 깊은 불신감뿐이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수위를 입은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그 화려했던 시절의 오만함이나 여유를 찾아볼 수 없었죠. 차가운 감옥의 철창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시장의 진짜 얼굴, 즉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원리를 마주했을 겁니다. 이 전세 사기 사태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거품과 탐욕에 취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죠. 과거의 크고 작은 경제 위기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배웠습니다. 탐욕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시스템의 허점은 언제나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번 전세 사기 사태는 그 학습의 고통스러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모은 소중한 자산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추악한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극은 우리의 자산 관리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집은 언제나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나 누구는 이렇게 쉽게 돈 벌었다더라는 소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차가운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장의 원리를 꿰뚫어 보고 제도의 허점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자신만의 확고한 경제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계심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규제 당국 또한 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전세 제도의 미래는 이제 단순한 주거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거대 자본의 논리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어떻게 건강한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월세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분산하려는 시도죠. 또 다른 이들은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신축 빌라의 감정가, 산정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해법을 찾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한때 희망의 사다리였던 전세 제도가 절망의 덫으로 변질된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시장의 본질, 즉 공짜 점심은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모든 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며 눈먼 탐욕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말이죠. 자, 니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을 파헤치며 느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분노, 좌절,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단순한 비탄으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거품이 터지고 난 뒤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용기는 바로 이 쓰라린 교훈 속에서 피어날 겁니다. 시장은 우리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자 때로는 무자비한 심판관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어낼지는 오롯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날카롭게 벼리고 스스로의 자산을 현명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